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엄마 좀 한 번 더 봐주세요. 숨쉬기가 너무 힘들대요. 어제 주치의님이 오셔서 더는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시더니 아무 조치도 없어요. 어떡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는데 의사 선생님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이에요. 주치의 선생님, 지금 수술 들어가셨고요. 저도 방금 인수인계 받았는데 낮에 근무하셨던 간호사님도 더는 주사나 약물 처방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마음 아프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이대로 죽는 거예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치료가 끝이에요? 진통제 투여도 더는 의미가 없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다시 오셔도 달라지는 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요. 간호사님, 어떡해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대화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곳, 이곳은 요양병원에서도 살벌하기 짝이 없는 말기암 병동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자 하는 환자들과 그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보호자들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간신히 버티고 있는 곳이죠. 창밖으로 계절이 변하는 광경을 멍하니 쳐다보는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퇴근하면 바깥바람을 만끽하며 집으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제 삶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32살의 간호사예요. 매일 다른 근무 시간인 3교대에 남자들도 하기 힘든 밤샘 근무를 해내고 정신없이 바쁜 업무로 일하는 중에는 식사도 제때 하기 힘든 데다 어떨 때는 화장실에 갈 잠도 없어 방광염을 달고 사는 직업이죠. 병마와의 사투 끝에 죽어가는 환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출근하자마자 텅 빈 병상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또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구나 매일 실감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때론 선배 간호사들의 무서운 괴롭힘 때문에 신입 간호사들은 영혼이 하얗게 타기도 하죠. 예민한 환자들과 그보다 더 민감한 보호자들 때문에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 그들보다 더 신경이 곤두서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일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소위 간호사들 사이에서 태움이라는 공공연한 학대 행위가 일어나도 제가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적어도 이 전쟁이 제가 살아온 지옥 같은 삶에 비하면 낫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도 남는 삶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같은 병원 방사선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도 꼴이 냈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서로 위로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매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집안은 부모님의 불화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에게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에 저에게 화풀이만 하던 어머니.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두 분이 갈라섰을 때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다만 혼자서 먹고 살 걱정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했던 어머니가 저를 아버지에게 버리듯 남겨두고 그렇게 집을 떠나버린 것이 슬픈 일이긴 했지만요. 그 이후 저는 항상 구박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저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기나 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제게 관심이 없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나고 난 뒤 남은 딸 자식이 거슬리는 혹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대놓고 싫어하셨어요. 술을 드시고 오는 날이면 저는 아버지를 피해 옷장 속이든 다락이든 재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야, 어디 갔어? 빨리 안 나와? 내 눈에 띄기만 해봐. 아주 죽여버릴 줄 알아. 혀가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진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족족 살림살이를 때려 부수고 고함을 치며 화를 내고 험한 욕설을 하시곤 했죠. 어쩌다 술을 안 드시고 오는 날에는 저를 앉혀놓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잔소리를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대부분은 세상을 향한 화와 어머니에 대한 욕, 그리고 본인의 힘겨운 인생에 대한 한풀이였는데 그중 어느 것도 제 잘못은 아니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고문당하는 느낌이었죠. 무릎은 꿇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저리던 팔다리가 나중에는 퉁퉁 부어 터질 것처럼 고통스러웠고 땀이 줄줄 흐르는 목덜미는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쉽게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아버지의 분노와 짜증은 마르지 않는 깊은 우물처럼 그렇게 처절하고 극단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와 겸상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이런 건방진 것이 어디 애비 밥상에 계집년이 숟가락을 얹어? 아이 당장 키워나가지 못해. 그 정도면 다행이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차린 밥상이 어른의 성에 찰 리가 없었죠. 밥이 설익었다, 질다, 반찬이 이게 뭐냐 하시며 밥상을 뒤엎는 것도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엉엉 울어보지도 못하고 콧물만 훌쩍이며 어질러진 방바닥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다 치운 뒤에는 깨끗하게 치워놓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손을 번쩍 든 뒤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이고 벌을 서야만 했어요. 아이들이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학교에 오는 거지 같은 애라고 놀려도 낡은 책가방 지퍼가 고장나 책이 다 떨어질 지경이어도 저는 차라리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 집에 있는 것보다 나았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집에 가버린 늦은 시간에도 저는 차마 발길을 떼지 못한 채 운동장 구석에서 뉘어뉘어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죠. 속으로 10가지만 더 세고 집에 가야지 해놓고는 10가지 다 세고 나면 50가지, 아니 100가지, 200가지 이렇게 끝도 없이 숫자를 세며 시간을 끌어보기도 했답니다. 어떤 날은 3,500까지 혼자 숫자를 세다가 울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외롭고 서러운 감정이 밀려왔던 거죠. 그래서 더더욱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저는 큰 불만이 없는 편이었어요.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우고 태운다는 간호사들의 위계 질서 속에서 웬만한 학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꿋꿋이 견뎌냈으니까요. 선배 간호사들은 아무리 구박하고 못살게 굴어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해맑게 환자들 호출에 달려가는 저를 보며 강적 중에 강적이라고들 수군거렸어요. 어떤 날은 선배 간호사가 집어던진 차트 모서리에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데도 손등으로 한번 쓱 닦고는 떨어진 차트를 선배 간호사에게 반듯하게 가져다 준 뒤 혼자서 이마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인 채 곧바로 환자 호출에 달려간 적도 있었어요. 남들에겐 제가 그저 세상 물정 모르고 이제 갓 간호사가 된 햇병아리였겠지만 고단한 인생으로 보면 경력 10수년짜리 베테랑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정말 제 인생이 이제는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순간과 완벽하게 달라졌다고 믿었어요. 다시 제 눈앞에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유난히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몇십 년 만에 폭설이라는 뉴스 보도가 병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고 창밖으로 그걸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듯 요란하게 흰눈이 흩날리고 있는데도 그쪽으로 눈길 한번 줄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빴거든요. 하필이면 수간호사 선생님이 후임을 구하기도 전에 출산 휴가를 떠난 상황이었죠. 늘 그렇기는 했지만 그날 하루는 정말 전쟁 같은 하루였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이 많은 우리 병동에서는 어마어마한 지참약을 정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걸 도맡은 간호사들은 몸이 10개여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새로 들어온 환자들의 상태가 매우 위중했기 때문에 조무사와 실습생들까지도 바짝 긴장한 상태였어요. 약 정리라는 게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완전히 업무가 뒤엉켜 의료사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쉴 새 없이 울려대는 호출벨을 들으면서도 손이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속하다 요양병원으로 옮겼고 살인적인 3교대와 과도한 업무량에 익숙했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할 수 있었죠. 게다가 저는 간호사들 사이에서나 환자나 보호자들 사이에서 친절하고 차분한 간호사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저는 그게 큰 자부심이었죠. 그래서 그날 그 여자, 새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만남이 그동안 눌러두었던 제 트라우마에 도화선처럼 불을 당겼을 때 그 충격적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이니? 민정이 맞지? 나야, 나, 엄마야. 새로 들어온 환자의 침대에 이름을 적어 체크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처음에 새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항암 치료를 수도 없이 했을 것이 분명할 정도로 새엄마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복부에 차는 이물질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배에 꽂아놓은 호스에서는 끊임없이 진물과 핏물이 섞여 흘러나왔고 배뇨관에서도 혈뇨가 흐르고 있었죠. 머리카락이 전부 빠진 자리마다 버짐이 피어 있었는데 새엄마는 그걸 가리기 위해 장꽃무늬가 가득한 두건을 곱게 쓰고 있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이 저를 향해 환히 웃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차트와 수액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수액이 들어있던 유리병이 깨져 산산조각이 나고 주변에서 웅성거리며 저를 쳐다봐도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가 어려웠어요. 병든 새엄마의 환한 얼굴에서 14년 전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기 때문일까요? 중학교 1학년이 되던 날 아버지를 따라 집안에 들어서던 젊은 시절의 새엄마도 그렇게 저를 향해 똑같이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모습은 완전히 변했지만 서글서글하고 커다란 눈이 저를 향해 예쁘게 웃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요.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액병을 깨트리는 실수를 했는데도 저는 좀처럼 입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 하필, 왜 내게, 왜 또다시라는 생각만 들었죠. 그리고는 새엄마의 친정엄마라는 분이 저를 흔들면서 부를 때까지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거든요. 박 간호사, 지금 뭐 하는 거야? 병실이 소란스럽자 선배 간호사가 달려왔고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저를 재빨리 병실 밖으로 내보냈어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난 기분이었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필이면 제 환자라뇨. 게다가 저를 반기는 그 환한 미소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반가워할 수가 있죠? 모든 것을 다 잊은 건가요? 이곳은 암 말기 환자들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기 위해 오는 병동입니다. 저는 오직 환자들이 마지막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간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헛구역질이 날 만큼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준 사람을 간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간호사,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곤란해. 환자들 앞에서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 그게 뭐야? 거기다 보호자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지 몰라? 보호자가 계속 부르는데 대꾸도 안 하고 멍청하게 서 있기만 하고 인수인계 제대로 안 받았어? 정신 못 차려? 정말 죄송한데 그 환자 담당 간호사를 다른 간호사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뭐? 미쳤어? 왜? 합당한 이유를 대봐. 지금 안 그래도 일손 모자라지. 수간호사님 공석이지. 다들 힘들어하는 판에 그동안 우리 잘해왔잖아. 안 그래? 너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간호사였어? 말해. 이유가 뭐야? 왜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저한테는 버거운 환자인 것 같아서. 그래도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담당 간호사를 다른 분으로 한 번만 더 내 귀에 그딴 소리 들어와 봐. 너 아주 영원히 간호사 생활 못하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너랑 나랑 같은 팀인 거 잘 알지? 다음 평가 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점수 깎이게 하면 그땐 정말 끝장날 줄 알아? 참나, 네가 감히 환자를 가려? 여기가 무슨 자매 결연이라도 맺는 동아리 모임인 줄 아니? 정신 똑바로 차려. 간호사들의 세계는 냉정한 곳입니다. 저는 차마 지금 나에게 배정된 환자가 어린 시절 나를 학대했던 계모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말했다고 한들 선배 간호사가 그런 사정을 봐줄 리도 만무했고요. 다음날 드레싱을 위해 새엄마 병실에 다시 가는 동안 제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14년 전에 무력하고 나약했던 제가 아니라는 걸 끊임없이 상기하며
어금니를 꽉 깨물고 새엄마에게 다가갔죠. 새엄마는 고통스러운지 오만상을 다 찌푸린 채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잠든 새엄마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병들지 않았다면 여전히 예뻤을 새엄마가 반송장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제 앞에 힘없이 누워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어서였을까요? 새엄마가 변하기 전 예쁘고 다정했던 눈매가 아직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였을까요? 이상하게도 늙고 병든 새엄마가 짠하게 느껴지더군요. 14년 전에 새엄마는 제 어두침침했던 일상을 환하게 바꿔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새엄마는 처음 아버지가 데려온 날부터 두 팔 걷어붙이고 집안일부터 시작했죠.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시장에 가서 계절에 맞는 새 옷과 새 가방도 사주었어요. 사시사철 여기저기 낡고 해진 데다 사이즈도 맞지 않는 작은 헌옷을 입고 다니던 제게 새엄마와의 쇼핑은 꿈만 같은 것이었죠. 다음날 학교에 가기 전에는 제 머리를 따아 리본을 달아주고 학교에서 다녀온 뒤에는 갓 쪄낸 고구마를 간식으로 차려주었어요. 목매이지 말라고 물김치를 곁들여주는 덕에 저는 살면서 고구마가 그렇게 맛있는 건지 처음 알았다는 듯 허겁지겁 먹어치웠죠. 그런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민정아, 이제 엄마라고 불러라. 내가 네 엄마야. 알겠지? 라고 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 만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렇게 새엄마가 오고 난 뒤 저희 집안의 일상은 완전히 변했어요. 새엄마는 이듬해 남동생을 낳았죠. 동생을 낳으면 친딸도 아닌 저를 미워하면 어쩌나 내심 불안했던 제 마음을 새엄마가 눈치챘던 것일까요? 친아들과 저를 똑같이 예뻐해주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자상하게 챙겨주셨죠. 아버지는 새엄마가 들어온 이후에는 제게서 아예 관심을 끄신 것 같았어요. 새엄마의 살림 솜씨가 유난했던 탓에 트집 잡을 것 없이 늘 집안은 깔끔했고 제가 차리던 어설픈 밥상이 얼마나 초라했던지 실감이 날 만큼 새엄마는 음식도 맛깔나게 잘 만들었죠. 아버지의 분노도 어느 정도 가라앉은 듯 했어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눈길을 주신 건 아니었죠. 남동생이 태어나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던 즈음이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갑자기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아버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공부하기 싫어 꾀병을 부린다며 화를 내셨어요. 몸이 갑자기 아픈 것도 서러운데 꾀병을 부린다며 저를 비난하는 아버지가 정말 내 친아버지가 맞나 싶을 만큼 원망스러웠죠.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그 즈음부터 새엄마의 행동도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듯 하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려버렸고 제가 몸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할 때면 아버지에게 말을 해. 왜 나한테 그러니? 라며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굴었어요. 말은 쌀쌀 맞지만 말투는 덜덜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엄마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깊은 정을 주고 따랐던 사람이 제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 기분이었어요. 바른 대로 말해. 너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엄마, 저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절대 제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웃기고 있네. 그럼 내 금가락지가 왜 네 책상 서랍에서 나와? 세상에, 의분령 걷어서 먹이고 입히고 키웠더니 기어이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안 그래도 요즘 내 물건들이 야금야금 없어진다 했더니 다 너였구나? 너 바른 대로 말해. 내 지갑에서 돈도 여러 번 훔쳐갔지? 화장대 위에 올려둔 내 지갑에 손 댔어 안 댔어? 엄마 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엄마 돈을 훔칠 수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남의 물건 훔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도둑년이? 엄마는 누가 네 엄마야? 나 이제 더 이상 네 엄마 아니다. 난 너 못 키워. 나가. 나가라고.
저는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든 결백을 입증하고 새엄마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었지만 되돌아오는 건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말뿐이었죠. 새엄마는 마치 이날만 기다려왔다는 듯 미리 싸놓은 것으로 보이는 짐가방을 대문 앞에 집어 던졌어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으면 제가 다 고칠게요. 엄마, 제발요. 제가 잘할게요. 근데 저 아니에요. 엄마, 화 푸세요. 저 도둑질 안 했어요. 그렇게 대문 앞에서 엉엉 울고 있을 때 벌컥 대문이 열렸어요. 저는 새엄마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문이 열린 양 새엄마에게 무릎으로 기어가 매달렸어요. 그리곤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죠. 엄마, 저 이렇게 쫓아내면 저 어디로 가요? 저 아무 데도 갈 데 없어요. 이년아, 내 눈 똑바로 쳐다봐.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니? 당장 짐 들고 니네 엄마 찾아가. 거기 가서 영원히 이 집에 돌아오지 마. 그게 네 년이 살 길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집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새엄마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두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금방이라도 피눈물이 뚝뚝 떨어질 듯 붉었죠. 저는 그런 냉정한 새엄마의 말에 차마 더 매달리지 못하고 짐가방을 든 채 집 대문 앞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조각조각 나는 듯 고통스러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병들고 지친 새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새엄마의 손마디를 쳐다보았어요. 거기에는 마치 그날 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듯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새엄마의 금가락지가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어요. 금가락지는 새엄마의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것이었어요. 그 친정엄마도 자신의 엄마에게 물려받았다고 하니 딸에게 물려주는 집안의 귀한 물건임은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금가락지를 발견하자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정남이가 뚝 떨어졌어요. 드레싱을 마치고 자리를 뜨려는 찰나 잠시 홍곤한 잠에 빠져있던 새엄마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민정아, 전 그냥 여기서 간호사예요. 자꾸 아는 척 하시는 거 불편해요. 민정아, 학교 갔다 오면 손부터 씻으라고 했잖아. 어서 가서 손 씻고 와. 저는 순간 목에 뭔가 걸리는 기분이었어요. 이곳은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병동이라 현재와 과거를 혼동하는 이런 증상은 죽음이 임박할 때 종종 찾아오는 증상이기도 했거든요. 새엄마는 이미 죽음을 염두에 두고 돌봐야 하는 중환자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이었던 거죠. 저는 차마 주의력이 저하되고 선망이 오기 시작한 새엄마에게 어떠한 말도 더 하기가 힘들었어요. 새엄마는 머리가 몹시 아픈지 통증을 호소하더니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정신이 돌아왔는지 저를 알아보았죠. 민정아, 네가 간호사가 됐구나. 이렇게라도 너를 다시 만날 수가 있다니 엄마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참으려고 했지만 저는 몹시 마음이 상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렇게 사람 마음에 대못을 박아놓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저를 반기는 새엄마가 너무나도 뻔뻔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새엄마를 향해 차갑게 대꾸했어요. 그날 당신이 절 내쫓은 뒤로 제 인생은 다시 지옥이었어요. 거의 10년 만에 찾아간 친엄마는 절 부담스러워했고요. 몸도 안 좋고 형편도 나빠서 학교 중퇴하고 갈비집 알바까지 했어요. 알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그렇게 날 서럽게 내쫓지만 않았어도 그런 고생까지는 덜 했을 거라고요. 그러자 새엄마는 무슨 기운이 났는지 더럭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몸은 어떻니? 설마 아직도 아프니? 응? 저는 새엄마의 느닷없는 손길에 깜짝 놀랐죠. 무슨 정이 남아있다고 그 오래전 몸 아팠던 것까지 다 기억하는지 새엄마의 걱정이 뻔뻔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멀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호사까지 됐죠. 다행이다.
잘했다. 너무 잘했다, 민정아. 새엄마는 제 손을 토닥이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이었어요. 저는 새엄마의 손을 차갑게 떨쳐내며 그대로 등을 돌렸어요. 저도 모르게 서러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이고 싶지 않았나 봐요. 새엄마의 잘했다 민정아 하는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선배 간호사들의 잔혹한 태움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감정이 이상하게 요동을 쳤죠. 알바를 전전하며 힘들게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시간이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이를 악물고 공부했던 순간들, 늘 경제적으로 쪼들리며 친모인데도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새엄마는 그렇게 등을 돌린 채 훌쩍이는 저를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간히 들었던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건 간호사가 되던 해였죠.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기는 했어도 아버지는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제약회사 영업 직원이었어요. 각종 리베이트에 공금을 횡령해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새엄마에게 쫓겨났는데도 절 찾으러 온 적도 없었고 학비나 생활비 한 번 보내준 적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엄마가 밤 늦은 시각에 술을 먹고 술주정하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왜 저를 미워했는지도 알게 되었죠. 네 아버지는 네가 본인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의처증이 심했거든. 술 먹고 온 날이면 어떤 놈이랑 붙어 먹어서 나왔는지 바른 대로 말하라며 그렇게 사람을 때리곤 했지. 차라리 그랬으면 내 인생이 좀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도 않은 짓으로 모함받으며 그게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괴롭더라고. 엄마도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으로 고통받았던 것이 괴로웠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엄마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새엄마가 저를 도둑으로 몰아 집에서 쫓아낸 것처럼 엄마도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왔다는 걸 안 순간 저마저 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날 이후 새엄마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만 갔어요. 선망이 잦아지면서 헛소리를 하는 순간도 많아졌죠. 마치 악인의 마지막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 새엄마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새엄마가 낳은 남동생은 입원할 때 한 번 봤던 새엄마의 친정어머니가 키우고 있다고 했지만 병원에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인간은 병원에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죠. 어쩌면 남동생도 아버지의 의심병 때문에 고통받았을 게 분명하다는 짐작도 갔어요. 아이고, 저기 저 양반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 잠을 못 자겠어요. 좀 어떻게 진정 좀 시켜봐요. 어느 새벽이었어요. 새엄마의 헛소리가 너무 심하다며 병실에서 호출벨이 여러 번 울렸죠. 저는 진통제를 챙겨서 병실로 향했어요. 새엄마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창민 아빠, 그러지 마. 그럼 벌 받아. 어떻게 친딸한테. 그렇게 싫으면 그냥 친엄마한테 보내. 창민 아빠.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러는 것인지 싶었죠. 새엄마는 항암 치료를 여러 번 받은 환자들이 그렇듯 면역력이 저하되고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였어요. 진통제를 함부로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신중한 상태 체크가 필수였죠. 음식과 물조차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호스가 따로 달려 있었는데 그 관에서도 피가 역류하는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벌집이 든 것처럼 여러 개의 호스에 의지한 채 간신히 벼랑 끝에 서 있는 새엄마는 눈물이 날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창민 아빠, 안 돼. 제발 부탁이야. 하지 마. 하지 마. 저는 차마 말하지 못한 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셨어요. 저를 그렇게 내쫓았으면 그냥 잘 살면 됐잖아요. 왜 이런 꼴로 나타나서 겨우 안정 찾은 제 인생에 돌을 집어 던지느냐고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새엄마가 헛소리를 그치더니 눈을 번쩍 뜨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순간 저는 놀라고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엄마, 왜 그래요?
하고 새엄마를 불렀습니다. 새엄마는 입술을 달싹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바짝 마른 새엄마의 입술에 바셀린을 발라주고 벌겋게 충혈된 두 눈에 안약을 넣어주었어요. 자꾸 울면 눈점막 완전히 손상되실 수 있어요. 지금 상태 위중하신 거 잘 아시죠?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울면 위험합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환자에게 냉정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사실이었어요. 새엄마는 입술을 달싹이며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말하기 위해서 잘 움직이지도 않는 입을 달싹이며 신음 같은 말들을 내뱉었죠. 나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 계모 소리 안 듣는 진짜 친엄마 같은 그런 엄마. 네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애원한 것도 나였는데 이상하게 네 아버지는 병원비가 아깝다면서 너를 병원에 못 데려가게 하더라. 네가 몸이 아프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냐고요? 저는 모질게도 새엄마의 말이 더 화가 났어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면서 갑자기 변하게 된 것도 저를 내쫓은 것도 본인이었는데 이제 와서 마음이 아팠다는 둥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는 둥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새엄마는 몹시 고통스러운지 온몸을 뒤틀었습니다. 자궁에서 시작된 암이 온몸으로 퍼져서 입술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새엄마의 모습은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싶은 마음에 저는 가슴 한쪽이 저리도록 아팠습니다. 이제 새엄마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다음 날 새엄마는 피 섞인 설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피부 여기저기가 짓물러서 새엄마의 몸에서는 악취가 나고 있었죠. 참을성 없는 담당 간병인이 엄마의 대변을 치우며 퉁퉁거리고 있었어요. 아유, 더러워 진짜. 이제 나의 피를 싸는구나 싸. 비위가 상하기는 하겠지만 환자 앞에서 대놓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건 금물이었어요. 저는 간병인에게 따끔하게 주의를 준 뒤 간병인을 내보내고 제 손으로 새엄마의 대변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 상태가 급속히 악화돼 1인실로 옮긴 새엄마는 아직 의식이 있는데도 제 손으로 화장실조차 갈 수 없다는 현실과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몸 상태에 두 눈을 질끈 감고 악착같이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새엄마는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민정아, 미안하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저도 제 할 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신경 쓰실 것 없어요. 대변을 치워주는 것에 사과하는 게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그 대화를 피하고 싶었어요. 삶의 끝자락이라고 해서 그 냉혹했던 새엄마를 쉽게 용서할 만큼 가벼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내가 들었어. 전화 통화하는 거. 조금씩 먹이면 간질처럼 발작하다가 한 번에 많이 먹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간질로 발작하다 죽은 줄 알 거라고. 네?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새엄마가 하는 말이 그냥 헛소리에 불과하기를 바라고 또 바랐죠. 그러나 새엄마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아 핏줄이 다 터진 붉은 눈으로 고해 성사를 하듯 애절하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엄마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한마디가 모자라는 마당에 굳이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암 환자는 없는 법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니기를 바랐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뭘 먹여요? 아버지가 저에게 뭘 먹였다고요? 비소. 그게 비소라고 했어.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어. 정말이야. 그런데 우리 창민이 압박이도 했으니까 도저히 감옥에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신고했어야 했어.
그때 너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민정아. 새엄마의 목소리는 마구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새엄마의 그 애타는 말들이 얼마나 한 맺힌 것이었는지 절실히 느꼈어요.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하면서도 통증으로 온몸을 뒤틀며 고통스러워하는 새엄마를 저는 더 이상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 죽으면 보험금 탄다고. 그래서 그런 거였더라고. 인간이 너무 무섭더라. 네가 그렇게 죽는 꼴을 볼 수도 없고 이제 돌진한 애를 아빠 없이 키울 자신도 없었어. 민정이 너도 내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우고 싶었는데 너무 미안해. 미안해, 민정아. 말을 마친 새엄마는 온몸을 덜덜 떨며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죠. 내 딸, 민정아. 넌 누가 뭐라 해도 내 딸이야. 널 도둑으로 만들어서라도 정때듯 그렇게 내보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널 그 인간으로부터 분리하는 게. 그렇지 않았다면 그 악마 같은 인간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 새엄마는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아득해져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떻게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싶었지만 어쩌면 아버지에게는 당연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일일 수 있었겠죠. 제가 본인의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새엄마는 몇 번이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라라는 말만 반복하더니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제 직감과 일치하셨는지 보호자들께 연락하라고 지시를 내린 뒤 조용히 한숨을 쉬셨어요. 한 영혼이 또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을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저는 새엄마의 늙으신 친정엄마와 아직 어린 남동생이 병원에 온 날 저는 최대한 침착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겨우 중학생인 남동생은 새엄마를 쏙 빼닮아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를 곧 잃게 된다는 걸 실감하기에는 아직 어린 아이였어요. 핸드폰을 들고 게임만 하며 담당 간호사인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그런 남동생 창민이가 안쓰러웠어요. 그 아이는 평생 친엄마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병원 복도 끝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창민이를 발견했을 때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내가 네 누나야. 아버지가 같아. 알아요. 외할머니가 말해줬어요. 너는 나 처음 보겠지만 난 너 많이 업어줬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알아? 쪽팔리게. 뭐 그런 걸로 저 놀리려고 오신 거예요? 놀리긴. 뭐가 어찌됐든 너랑 나랑 같은 아버지를 둔 혈육이기도 하니까 너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겠지만. 창민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죽어요? 창민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알았죠. 창민이가 엄마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요. 병원에 오지 않았던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창민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이 병원에서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니 얼마나 병원에 오는 것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는 창민이의 옷차림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어린 시절 중학생 때의 저처럼 낡고 작아진 옷을 입고 있었죠. 아마도 새엄마가 발병한 이후 제대로 된 케어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게 분명했어요. 낡고 허름한 모습으로 초조하게 우리 엄마 죽냐고 묻는 창민이에게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의미한 희망을 주는 것처럼 잔인한 일은 없으니까요. 응,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곧 떠나시게 될 거야. 그래도 죽으면 더 아프지는 않겠죠? 저는 남동생의 그렁그렁한 눈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민정 간호사, 빨리 환자분 가족들 모시고 올라오세요. 저는 그때 올 게 왔구나 하고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혼수 상태에서 결국 깨어나지 못한 새엄마는 그대로 영면에 빠졌습니다. 저에게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정신을 잃은 새엄마는 끝내 친자식에게 유언 한마디 하지 못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저는 담당 간호사라는 것도 있고 엉엉 우는 창민이를 꽉 끌어안았어요. 연로하신 새엄마의 친정엄마는 자식을 가슴에 묻으며 그대로 주저앉으셨죠. 저는 병원에 정식으로 새엄마 장례 기간 동안 휴가를 신청하고 남동생과 함께 상주석에 앉아 장례를 도왔습니다. 작고 초라한 장례식장에는 변변한 조화도 하나 없었는데 전후 사정을 듣고 사정을 알게 된 선배 간호사가 간호사들끼리 돈을 모아 화환을 보내주었어요. 아버지라는 인간은 물론 연락도 되지 않았으니 장례식장에 나타날 리도 없었죠. 저는 창민이와 함께 새엄마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그때 창민이가 저를 향해 뭔가를 쑥 내밀었습니다. 새엄마의 금가락지였어요. 이걸 왜 나한테 줘? 이거 너희 엄마한테 엄청 소중한 물건이야. 알아요. 그래서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커서라도 꼭 누나 찾아서 전해주라고 항상 말했었어요. 뭐라고?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그걸 왜 나한테?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물려받으면서 나중에 딸 생기면 꼭 물려주라고 들으셨대요. 너도 내가 너희 엄마 딸이라고 생각해? 네. 왜? 엄마가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한테는 자식이 둘이라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꼭 다시 만나고 싶은데 아파서 그러기 힘들 것 같다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제야 새엄마의 모든 것들이 다 애틋하고 간절하게 느껴지더군요. 얼마나 저에게 용서받고 싶으셨던 걸까요? 힘들고 막막한 인생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려고 애썼던 저를 그렇게 거짓된 연기로라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새엄마의 심정이 어땠을지 저는 차마 짐작조차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겠죠. 그런 줄도 모르고 평생 새엄마를 미워하며 살아온 저는 병원에서 저를 알아보고 그토록 반가워하던 새엄마의 손을 한 번도 따뜻하게 잡아주지도 못하고 사죄하는 그 마른 몸을 한 번 안아주지도 못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날 저를 그렇게 집 밖으로 쫓아내고 새엄마는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요? 장례를 치른 뒤 저는 창민이를 찾아갔어요. 그래도 누나라고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를 말없이 따르는 창민이가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이제 연로하신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면 창민이의 인생에는 어른이라고는 저밖에 없는 거였으니까요. 너 아버지 얼굴은 본 적 없어? 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저는 아빠 하나도 안 닮았대요. 엄마 말씀이 맞아. 넌 엄마랑 쏙 빼닮았어. 누나는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새엄마의 착한 성품까지도 그대로 닮은 남동생이 더욱 안타깝고 애초로웠어요. 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중학생 남자아이라면 쪽팔린다고 절대 안 잡을 텐데 창민이는 잠자코 제 손을 꼭 잡아쥐더군요. 그날 생각이 났기 때문일까요?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새엄마가 저에게 했듯 창민이를 데려가 옷도 사주고 새 가방과 운동화도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가슴속 빈자리를 채워주는 남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새엄마가 돌아가신 첫 번째 기일이 되는 날, 우리 부부는 창민이를 불러 셋이 다 함께 새엄마의 기일을 챙겼어요. 우리 세 사람은 조촐하게 제사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새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건 남편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가능했죠. 남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배다른 동생인 창민이를 제 친동생처럼 챙겨주었어요. 저는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지 않고 따뜻하고 다정한 남편을 만난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날은 창민이에게 꼭 해줄 이야기도 있었어요. 제사를 마치고 식사가 끝나갈 때쯤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가 온 곳은 꽤 먼 곳에 떨어진 경찰서였어요. 박민정 씨 되시죠?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시죠? 아버지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 길에서 노숙을 하다 사망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닿지 않아 딸인 저에게 연락하게 되었다는 경찰의 설명. 장례 절차를 진행하러 오지 않으면 무연고 시신 처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모릅니다. 저는 이제야 악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며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 걸려온 전화였어. 남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깎아주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한창 나이 남자아이여서 그런지 남동생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새엄마가 살아계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친엄마 없이도 씩씩하게 지내고 저를 누나 하며 따르는 창민이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창민아, 네 누나. 우리 창민이 외삼촌 됐어. 누나 아기 가졌단다. 우와, 정말요? 진짜? 남동생은 새엄마를 꼭 닮은 그 서글서글한 눈으로 활짝 웃으며 너무나 기뻐했어요. 매영 이제 아빠 되시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우리 창민이도 얼른 커서 장가 가야지.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남친, 여친 다 있다던데 창민이는 여자친구 없어? 여보, 아직 공부할 나이인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창민아, 아직 연애는 안 돼. 대학교 가서 실컷 여자 만나. 그땐 장가 간다고 여자친구 데려와도 누나가 무조건 대환영이야. 진짜죠? 저 20살 되면 장가부터 갈래요. 매형 같은 아빠 되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한참을 웃었어요. 저는 뱃속에 생긴 하늘이 주신 선물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남편, 남동생이라는 축복에 감사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배를 쓰다듬었어요. 새엄마가 살아계셨다면 꼭 이렇게 반지를 낀 손으로 제 배를 쓰다듬어 주셨겠죠. 저는 새엄마의 하나뿐인 딸이니까요. 새엄마가 저의 진짜 엄마나 다름없듯 말입니다. 그렇게 새엄마 손을 포갠 것처럼 따뜻한 제 손에는 새엄마의 금가락지가 꼭 맞게 끼워져 있었습니다.